보통 우리가 범행의 동기로 얘기하는 것이 금품, 보복, 치정, 원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동기가 되거든요. 근데 살인이 동기라는 거는 이것은 보통의 범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세계적인 유형 그리고 쾌락주의적인 범죄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적인 범죄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들, 범죄 현장에서 충분히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소셜 스킬도 갖추고 있고 대인관계 능력도 물론 있는 그러한 유형을 체계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바로 이 체계적인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체계적, 비체계적인 거는 이제 또 다른 유형론이고요. 살인 자체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적인 범죄 유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건 일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연쇄살인에 초점을 두어서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른 미제 사건에도 혹시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범인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알고서 범죄를 피하는데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좀 낮추는데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인들의 목표는 완전 범죄입니다. 검거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어떤 최우선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검거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면담을 했던 이제 택시 강도범이었는데요. 이 강도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심한 시간에, 늦은 시간에 혼자 택시에 타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범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 나중에 이제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전화를 하는 여성은 그 자신이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이제 그 여성들은 보내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택시에 타고 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범행을 이제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택시를 탔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나 지금 뭐 어디 가려고 택시 탔어 뭐 이런 정도의 행동만 하더라도 범죄를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아주 작은 습관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집 밖에 나갈 때는 한 번씩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습관들인데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좀 만드는데 이러한 그 정보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택시에서 전화를 걸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좀 일상 속에서의 팁이 또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몇 가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잠금 장치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름에 만약에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되겠다 싶으면 사람이 침입하기에 어려운 정도로만 잠금 장치를 껴놓고 뭐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지낸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밤에 이제 뭐 집을 가고 있는데 느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인적이 드문 길을 가기보다는 뭐 주변에 뭐 상가가 있으면 거기 뭐 가게에 잠깐 멈췄다 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길을 돌아서 가더라도 큰 대로로 간다거나 이런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는 집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 현관은 좀 신경을 쓰는데 그 베란다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거실 쪽은 좀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층에 살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럼 혹시 밤에 주무실 때도 창문 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안 쓰시는 편이세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열어놓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고층이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고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강도나 뭐 네네. 이러한 범행의 위험성은 좀 낮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어떤 사람의 타겟이 돼서 네, 만약에 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거나 네. 뭐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제 그 범인이 이제 뭐 아나운서님 집에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실 침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에 살아도 주의를 해야 하는군요. 네, 항상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범죄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이제 여름철 같은 때에 이제 주무실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이 설마 뭐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다가 범죄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하시고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습관화하는 예, 그러한 태도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공원이에요. 예, 공원이고 일요일 오후 이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휴일에 어떤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원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골목 내에서 칼로 이제 상해를 입고 그리고 피해자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현장 감식을 나가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피해자가 있었던 곳에 혈흔이 그냥 흘려져 있는 것 외에는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식 요원들은 주변에서 혹시 범인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주변을 탐문을 합니다. 특히 범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범행을 하고 이제 범행 도구를 주변에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범인 뭐 칼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감식을 하지만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어떤 그 현장 감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공원에서 뭔가를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단 CCTV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죠. 한 명의 남자가 골목 반대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촬영이 됐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찍혀요. 정말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사건이 나도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프로파일러가 분석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실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범죄자라면 굉장히 부적절한 사건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범인들은 자신의 검거 가능성을 낮추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론 골목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목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범죄로 치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장소와 부적절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칼로 찌른 후에 바로 도주했어요. 거의 범행 시간이 몇 초 걸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그거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칼로 찔렀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목표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살인 자체가 동기일 가능성은 높아요. 물론 원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부적절한 시간대와 장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를 쫓아가서 살해를 했다면 이것은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다른 요건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살인 자체가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은 비체계적인 그런 유형에 속하고요. 비체계적인 유형은 체계적인 유형하고는 좀 다른, 그 반대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체계적인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셜 스킬이 좀 부족하고, 직업도 좀 불안정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낮고, 이러한 특성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비체계적인 유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또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가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정의는 보통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외견상 봤을 때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명확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묻지마 범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견상 봤을 때는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을 칼로 찔러서 이제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단지 그 피해자는 그때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범죄를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러한 피해자라는 거죠. 그냥 공원을 지나가다 골목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칼로 찌르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막 길을 다니면서 주변을 두리번덩거리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묻지마 범죄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내적으로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정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좀 사회를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이제 강연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바라본 최근의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게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요즘에 게임 광고도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을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게임을. 게임을 해서 건전한 취미로 활용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게임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폭력성에 대한 둔감함, 게임 속의 자아와 현실의 내가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게임 속에서 나는 되게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근데 나는 현실에서도 전지전능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지. 아니면 나가서 폭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상세계에서의 자아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요즘에 증가하고 있죠. 요즘에 소위 사이버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를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가해자들이 정말 죄책감이 없다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비인격화하는 그러한 것들, 노예로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인격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행태들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번에도 이제 피해자가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아동 청소년이 상당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사건을 이제 가해자나 어떤 사이버 범죄의 특성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피해자들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청소년기의 심리력의 특성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2차 피해를 당할까봐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지금 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거기에 올라온 영상들을 재공유하는, 가해자들이 재공유한다라는 것들도 지금 보도가 사실 되고 있어요. 근데 왜? 피해자들이 왜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을까? 그것을 가지고 또 가해자들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시키는 대로 했어? 네가 그러면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성범죄 피해자, 아동 청소년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얘기를 이제 나눠보다 보면 그 피해가 한번 발생했을 때 바로 폭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피해가 좀 지속이 된 다음에 그 피해들이 나중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제 폭로가 돼요. 근데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왜 그러니? 왜 너가 그렇게까지 가해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됐니? 어떤 심정에서 그렇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SNS에다 퍼뜨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그래 퍼뜨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기의 특성이 있는데요. 또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나봤을 때 이 또래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래 문화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은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 의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흑백 논리의 극단적인 사고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쉽게 폭로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친구들에게 가해자가 SNS에 너가 한 거 퍼뜨릴 거야 라는 것은 이 피해자들에게는 거의 사이버상의 사형 선고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거의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많이들 다루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자신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들을 초래할지 그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아직 판단하기에는 미숙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면 안 되지만 이 피해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 상태라든가 또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좀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나는 아닐 거야. 설마 혹시 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자. 범죄에 대해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다. 네, 이 3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부와 전문가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지만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도 이제는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